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자의 원형은 이렇게 군주가 천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공대하는 제사의식, 이것을 상징했던 글자라고 추정합니다. 나중에는 이 왕 대신 시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라는 글자는 이렇게 바뀝니다. 고대사회에서 이 정치 권력의 토대는 제의를 주관하는 권한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은 원시적인 재정일치 사회나 또 아니면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만은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인도 브라만교 사회에서도 그랬고, 고대 헬라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도 그랬고, 또 심지어 로마 중세 서구 사회에서도 이 제의에 대한 권한은 권력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사에 등장하는 모든 종교 프레임들은 바로 정치 권력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의 표면은 종교 프레임이지만은 내면은 정치 권력인 거예요. 지금도 예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의 본질은 그거라고 봅니다. 군주 권력을 영속하는 장치인 천에 대한 제사는 당연히 엄숙하고 무겁게 치러지게 되죠. 이 의식 절차는 최대한 세밀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그런 것은 강화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상징하던 예자, 이 글자가 의식 절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뜻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춘추시대 무렵에는 그 의식 절차를 따르는 규범, 이런 추상적 의미로 옮겨갑니다. 하늘을, 천을 섬기는 의식 절차라는 뜻에서 규범이라고 하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과 서경에도 이 예자가 규범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의 본질은 인과 의다, 이렇게 공자가 강조하면서 이 예자는 규범이라고 하는 뜻이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규범일까요? 애당초에는 군주가 천에게 올리는 제사의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규범이었겠죠. 그들은 곧 지배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배계급으로서 행동규범, 이런 것이었죠. 예라는 규범은 이렇게 원래 지배층에만 적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피지배층에는 예가 아닌 별도의 규범을 적용합니다. 그 규범이 곧 형입니다. 형.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 내부의 상호 신뢰와 지배층 내부 결속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예를 오늘날 예의라든가 공중도덕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육아의 예는 종교국가의 의식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왕조를 유교체제로 바꾼 한무제는 이 지배계층 규범인 예를 개념적으로 추상화하고 기능적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오례라고 그래서 길례, 흉례, 빈례, 가례, 군례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왕조 이후로 예는 문화적 전장 제도로서 의례, 그리고 도덕적 심리의식으로서 공경함, 이런 것을 의미를 내포하면서 교화를 시키기도 하고 교육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공자가 제자들 가르치는 주요 텍스트는 시경, 서경이지만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였습니다. 공자와 관련된 기록물, 그 공자께서 어떻게 말씀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예에 관한 것들을 편집한 것이 예기, 의례 뭐 이런 책입니다. 하여튼 문헌적으로 이 논어에 나온 공자의 설명, 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인간 존재의 토대가 되는 육체적 감성이 갖는 맹목성,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전반에서 광범하게 요구되는 그런 컨트롤을 위한 규범이 바로 예의다. 이게 공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컨트롤한다고 해서 육체적 감성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떠나버리면 삶 자체가 공허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악을 강조하는 겁니다. 악은 당연히 음악입니다. 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완성된 삶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음악은 문헌으로 남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맹자에 거쳐서 그 순자에 이르면 예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순자는 예가 개체로서는 각자의 직분을 밝히는 수단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군체, 통일된 군체가 하나로 화를 이루는 것이다, 조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정의는 예가 궁극적으로 통치 수단이라는 공자의 생각을 계승한 거죠. 그런 예론이죠. 그래서 순자는 예자, 법지 대분이다. 그리고 국가에 예가 없으면 국가가 바르지 않게 되고 예가 필요한 까닭은 국가를 바르고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순자는 규정을 합니다. 순자는 예가 통치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아래 한비자는 순자를 좀 비판합니다. 통치에 중요한 것은 예보다는 법이다. 그러니까 예는 그 바깥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강조하는 사람은 형식주의자로 이렇게 간주되기 쉬운데, 그래서 공자는 나는 형식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변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남성어 유학자들은 공자의 그런 그 예에 대한 가치, 관념보다도 공자의 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삶의 모토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예에 대한 이론뿐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빠지는 사대부들이 많았습니다. 유교체제의 예를 오늘날 복원하고자 뭐 이런 생각을 갖거나 유교체제에서 통용되었던 예의 정신 이런 것을 오늘날 회복하자거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교체제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관념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네. 피지배 계층한테는 예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예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층 내부 결속을 위한 장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나 이런 데서 강조되는 것은 지배계층 내부에서 원한이 일어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지배계층 내부 붕괴를 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을 가혹하게 형벌을 줘서 다스리면 그건 원한을 사는 일이고, 원래 지배계층은 군주 대가족이다 하는 생각에서 미리 예로서 조절을 해나갔던 거고, 피지배계층은 그냥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형을 적용했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언론 안 들어오는데 예가 예절이에요? 우리말로는? 예절이라는 말은 예에 관한 절도 있는 예 이런 말이죠. 근데 요즘은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너 이런 말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넓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종교국가의 의식행위 이런 거 규범, 사회 규범. 근데 아까 악을 얘기하실 때 예와 악은 음악이다. 예. 왜 음악만 있죠? 예술이 많잖아요. 예,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시하고 악을 들었습니다. 악이 곧 시입니다. 예. 시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학과 음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담게 되는 거죠. 네. 음악 자체. 요거는 본론하고 좀 다른데 아까 이제 모든 종교는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 모든 종교 프레임은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셨는데 네. 기독교는 처음부터 권력에 반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이제 후대의 그 신학이 자꾸 정립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조물주 그 여호와에 대한 관념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생겨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 권력은 그렇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집단 활동을 하게 되고 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농업이라고는 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집단 생활을 안정되게 정리하는 수단은 정치 권력이죠.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으면 그 집단이 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종교적 프레임, 통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영속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왜 조선시대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조선이 이 예를 굉장히 숭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조선은 유교의 껍데기를 너무 붙잡고 오래 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중국은 워낙이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체제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전 국토 전 인민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배층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거고, 그나마도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왕조가 바뀌면서 상당히 바뀝니다. 가치관들이. 그런데 고려 이후에 성립된 조선의 경우는 주자성리학을 이데올로기로 해서 왕조를 세워가지고 스케일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피지배층 저 상민 밑바닥 상민까지도 주자 가래대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게 하고 그 이해법을 일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주자성리학을 워낙이 저 말단까지 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사신들이 와서 볼 때도 아니 저런 상민들까지도 예를 지키다니 하는 차원에서 뭐 소중하니 뭐 이런 그 칭찬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온 유학학자들이 조선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 추워주거나 그렇긴 인정해주거나 하는 하지만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이 조선은 중국에서조차 일부 계층에만 한정돼서 받아들여지던 유학을 조선은 전 국민한테 확대 적용해서 예. 전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유교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와 예법에 맞춰서 예. 변화시켰다, 예. 전환시켰다. 네. 역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말이죠, 그죠? 네, 한국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품의 테스트 베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유행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그게 그때부터 특징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동방예의지국. 뭐 달리 표현하자면 그만큼 치열하다고 그럴까요? 동질적이고 치열하죠. 예, 그만큼 관념에 투철하다고 할까요? 저는 이만한 규모, 인구 5천만 원 규모, 그리고 땅은 상당히 좁은데 이 좁은 땅에 이 많은 인구가 지구 어떤 나라에도 그만큼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참 경이롭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건 우리가 뛰어난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타성적으로 작용된 힘이 아닌가. 오히려 정치적 리더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개인들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국민은 교양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것은 왜냐?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 새끼가 그러면 되냐 하는 데 대한 훈도를 저 밑바닥까지도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유습이 그 유훈이 지금까지 작용한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유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이해가 조선에 널리 적용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거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죠.